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42년 마이클 커티즈 감독의 명작 영화 카사블랑카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파리에서 사랑하던 여자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세상을 등진 남자 릭 블레인. 그가 운영하는 카사블랑카의 술집에 어느 날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나타납니다. 사랑과 대애 사이에선 남자의 외로운 선택, 그 가슴 저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편하게 들으세요. 1장. 누구도 믿지 않는 남자. 1941년 12월 카사블랑카의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항구의 먼지를 휘저었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아프리카 북쪽 끝 모로코의 항구였습니다. 비시 프랑스 정부가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비시는 프랑스 중부의 온천 도시로 생수가 특산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뒤 그곳에 괴뢰 정부를 세웠고 비시라는 이름은 이제 나치에 협력하는 프랑스 정부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유럽인, 흰옷을 걸친 아랍인, 군복 차림의 프랑스. 경찰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뒤섞여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고 구리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낙타가 짐을 싣고 지나가자 아이들이 그 뒤를 쫓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 도시 전체가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무너졌고 프랑스가 항복했으며 영국만이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나치를 피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미국이었습니다. 리스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고 그러려면 출국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줄을 서야 했고 돈이 없으면 영원히 이 도시에 갇혔습니다. 경찰 라디오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랑행 열차에서 독일 급사 2명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운반하던 통행증이 사라졌습니다. 드골 장군의 서명이 들어간 종이 2장.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 리스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난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통행증이 암시장에 나왔다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남자들은 주머니를 뒤졌고 여자들은 보석을 만졌습니다. 모두가 그 종이 2장을 원했습니다. 자유로 가는 티켓이자 목숨값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한 남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리스본으로, 리스본에서 뉴욕으로 이어지는 빨간 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선 끝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에게 그 선은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경찰이 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주머니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한 남자가 도망치다 총에 맞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면서 외쳤습니다. 자유 프랑스 만세. 손에서 풀려난 서류가 바람에 날려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끌고 갔습니다. 구경꾼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사람 목숨은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으니 오늘을 살아야 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굉음이 활주로를 가득 채웠고 연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군복에 게슈타포 휘장을 단 하일리 슈트라서 소령이었습니다. 그가 장갑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프랑스 경찰서장 루이 르노 대위가 거수 경례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슈트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즐로가 카사블랑카에 도착했다고 들었소. 그가 이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르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능글맞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령님. 이 도시에서 제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빅터 라즐로.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저항운동 지도자였습니다. 나치 수용소를 탈출한 전설적인 인물로 유럽 전역에서 그의 이름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그를 잡으려 했고 난민들은 그를 따르려 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모여드는 곳, 네온사인이 밤하늘에 빛났습니다. 릭스 카페 아메리캥. 카사블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이었습니다. 누구나 이곳을 알았고 누구나 이곳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룰렛 테이블에서는 칩이 오갔고 구석 테이블에서는 밀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 아랍인 등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는 독일 장교들이 맥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프랑스 난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중립지대였습니다. 릭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누구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웨이터 칼이 샴페인 잔을 트레이에 올렸습니다. 손님 하나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비자, 돈, 아니면 죽음을요. 칼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탈출, 거래, 정보, 혹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는 것. 그 모든 것을 이 카페가 제공했습니다. 카페 안쪽 사무실 문 위에 작은 램프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카페 주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릭 블레인. 미국인 40살 안팎이었습니다. 어두운 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체스판을 내려다보며 혼자 말을 움직였습니다. 술잔이 옆에 놓여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릭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의 침략에 맞서 저항군을 도왔습니다. 무기를 밀매하고 전술을 가르쳤으며 때로는 직접 총을 들었습니다. 1936년에는 스페인 내전에 뛰어들어 공화파 편에 서서 파시스트와 싸웠습니다. 정의를 믿었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약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카사블랑카에서 아무 편도 들지 않는 냉소주의자가 되었을까요? 1년 전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샘만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릭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릭은 손님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을 보이지 않으며 누구와도 엮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고 비굴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가트. 암시장 거래상이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종이 2장을 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릭이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드골 장군의 서명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어떤 이름을 써넣어도 통과될 통행증이었습니다. 릭이 표정 없이 서랍에 넣었습니다. 우가트가 웃으며 릭은 자신을 경멸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릭이 대꾸했습니다. 그래, 만약 내가 그걸 신경 쓴다면.
우가트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르노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릭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 밤 체포가 있을 거라고 빅터 라즐로가 온다고 하더군. 저항운동의 영웅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릭이 술잔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르노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너도 한때는 이상주의자였잖아. 에티오피아에서 무기를 밀매했고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파 편에 서서 싸웠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릭이 잔을 내려놓으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도 목을 내밀지 않아. 밤이 깊어지자 경찰 호루라기 소리가 카페 안을 갈랐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우가트가 도망치다 릭에게 매달렸습니다. 릭, 제발. 그가 릭의 재킷 소매를 움켜잡았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살인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작은 남자였습니다. 릭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릭은 외면했습니다. 경찰 2명이 우가트의 팔을 비틀어 끌고 갔습니다. 릭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유감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유감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술을 마셨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는 매일 누군가 체포되었습니다. 내일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으니 오늘 밤을 즐겨야 했습니다. 우가트가 끌려가면서 통행증의 행방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서 통행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릭의 서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릭뿐이었습니다. 그 종이 2장이 누구의 운명을 바꿀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장.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우가트가 끌려간 직후 카페 입구에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눈빛에 신념이 있었고 걸음걸이에 위엄이 있었습니다. 빅터 라즐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치에 맞서 지하신문을 발행했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탈출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더 강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부러지지 않은 남자, 그것이 라즐로였습니다. 그의 옆에 선 여자는 금발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일사 룬드, 라즐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카페 안을 훑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라즐로가 일사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사가 자리에 앉으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피아노 앞에 멈추었습니다. 흑인 남자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사의 눈이 깜빡거렸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샘. 파리에서 연주하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일사가 라즐로에게 저기 피아노 연주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즐로가 고개를 돌리며 어디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일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피아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샘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람도 여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년 전 파리에서 이별한 그 남자. 일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일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촛불의 따스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일사를 기억했습니다. 1년 전 파리의 그 카페에서 릭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시절, 일사와 함께였던 시절.
샘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일사가 피아노 위에 손을 올리며 그 노래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s time goes by요. 샘이 고개를 저으며 릭이 싫어한다고, 그 노래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샘은 알았습니다. 그 노래가 울릴 때마다 릭은 파리를 떠올렸습니다. 일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일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번만요. 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이 퍼지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릭이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샘, 그 노래 연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손이 문틀을 잡고 멈추었습니다. 일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촛불빛 아래 1년 전과 똑같은 얼굴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릭의 분노가 사라지고 충격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사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샘의 손가락이 멈추었고 마지막 음이 공중에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1년 동안 잊으려 했던 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 남편과 함께 있는지 릭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파리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도 가족도 아무것도. 릭은 그녀가 자유로운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처럼 세상에서 떠도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니. 르노가 분위기를 읽고 나섰습니다. 블레인 씨 소개해드리죠. 빅터 라즐로 씨와 부인입니다. 릭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슈트라서도 합류했습니다. 릭이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손님과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규칙이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웨이터가 술값 계산서를 가져오자 릭이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르노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손님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릭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외야. 슈트라서가 라즐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경멸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즐로 씨, 당신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지하신문을 발행했고 벨그라드에서 집회를 조직했지요. 파리에서도 저항 활동을 했습니다. 라즐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슈트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당신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졌습니다. 르노가 샴페인 잔을 홀짝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충돌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슈트라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카사블랑카는 좋은 곳입니다. 오래 머무시게 될 겁니다. 아주 오래. 라즐로가 대꾸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사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릭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슈트라서의 대립보다 릭의 그 눈빛이 더 무거웠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텅 빈 카페에서 릭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버번 병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진한 위스키 향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또 피웠습니다. 잿더리가 꽉 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체스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한 수도 두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어두웠습니다. 바에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룰렛 테이블 위에는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시끄럽던 공간이 지금은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릭은 그 고요함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버번 향이 코끝에 감돌았습니다. 릭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잔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카페를 지켜왔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경찰과 거래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1년 전 파리에서 사라진 여자가 남편과 함께 샘이 건반 위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보스, 집에 가세요. 술 그만 드시고. 릭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연주해, 샘. 그녀가 들었으니까 나도 들을 수 있어. 샘은 릭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파리 이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고통과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부터 릭과 함께했습니다. 그때의 릭을 기억했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일사와 함께였을 때.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릭은 변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샘만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고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샘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돌아왔습니다. 에즈타임 고즈바이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릭이 술잔을 기울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흐르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년 전 파리,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릭은 그 기억을 1년 동안 묻어두려 했습니다. 술로, 도박으로, 카사블랑카의 소음으로. 밤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잠들었으며 낮에는 숫자를 세며 지냈습니다.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율이 흐르는 순간 파리의 따스한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샘이 조용히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건반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릭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사블랑카의 밤이 사라지고 파리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장. 파리의 봄. 1940년 봄 파리는 아직 전쟁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센 강변의 버드나무가 연두색 잎을 흔들었습니다. 카페 테라스마다 사람들이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개선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코디언 연주자가 샹송을 연주했고 꽃 파는 아가씨들이 장미꽃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릭은 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끝난 뒤 릭은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죽었고 공화파가 패배했으며 싸워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정의를 믿었지만 정의는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파리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그저 술을 마시고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내려고. 상처받은 이상주의자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릭은 몽마르트르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금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입술에 갖다 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릭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릭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눈이었습니다.
깊고 슬픈 빛이 감도는 눈. 릭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슬픔은 무엇일까?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일사 룬드, 노르웨이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파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릭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만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잊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리의 봄날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현재.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센 강변을 산책하며 버드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선상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자 릭이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일사가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퍼졌습니다. 릭이 오픈카 핸들을 잡고 파리 시내를 달렸습니다. 개선문을 지나 샹젤리제 거리로 들어서자 가로수들이 초록빛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일사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스카프가 목덜미에서 펄럭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릭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일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눈동자의 건배. 릭이 말했습니다. 일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릭은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죽음, 패배의 쓴맛, 친구들의 시체. 그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일사의 미소 앞에서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카페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잔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잔에 입술을 대면 차가운 기포가 혀끝을 간지렸습니다. 라이브 밴드가 왈츠를 연주했습니다. 릭이 일사의 허리를 감싸며 스텝을 밟았습니다. 일사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스민과 장미를 섞은 듯한 향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다른 커플들이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릭은 이런 행복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스페인에서 총알이 빗발칠 때도, 친구가 눈앞에서 쓰러질 때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샘이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As Time Goes By. 그 노래가 두 사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일사가 샘에게 그 노래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하면 샘이 고개를 끄덕이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선율이 흐르면 릭과 일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음악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사랑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어느 날 밤 릭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일사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아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일사가 대답했습니다. 릭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사의 눈에 스친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일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릭은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왜 과거를 말하지 않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 현재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지 릭은 알지 못했습니다. 6월이 되자 전쟁의 그림자가 파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일군이 파리로 진격 중이었습니다. 프랑스군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벨기에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파리가 함락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짐을 싸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남쪽을 향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 평화롭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릭이 일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기차역에서 만나. 오후 5시야. 마르세유로 함께 떠나자. 거기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갈 수 있어. 일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릭은 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릭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리옹역. 폭우가 플랫폼을 때렸습니다. 빗줄기가 쇠처럼 굵었습니다. 기차 증기가 피어오르고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파리를 떠나는 마지막 기차였습니다. 독일군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는 점령당할 것이었습니다. 릭이 플랫폼 끝에 서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5시 10분. 일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5시 15분. 인파 속에서 금발 머리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5시 20분.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릭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비가 그의 모자를 적셨습니다. 코트 어깨가 흠뻑 젖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5시 25분. 기관사가 석탄을 퍼넣었습니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5시 30분. 기차가 기적을 울렸습니다. 그때 샘이 달려왔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스, 이거요. 어떤 여자분이 맡기고 갔어요. 릭이 편지를 받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빗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리처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믿어줘요. 가요, 내 사랑.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일사. 릭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라고요? 사랑한다면서 왜 떠납니까? 함께 가기로 해놓고 왜 이러는 겁니까? 릭의 손에서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기차가 기적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출발입니다. 영무원이 외쳤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샘이 그를 기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증기를 뿜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파리가 멀어졌습니다. 빗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흐려졌습니다. 플랫폼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릭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릭은 기차 창문에 이마를 대고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의도 사랑도 세상도 누구를 위해서도 목을 내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장. 듣고 싶지 않아. 피아노 선율이 끝났습니다. 회상이 사라지고 카사블랑카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릭이 눈을 떴습니다. 술잔이 비어 있었고 잿더리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습니다. 샘은 이미 떠났습니다.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조명이 꺼진 채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릭이 고개를 드니 일사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문가에 서서 릭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습니다. 파리에서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자 릭이 술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릭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일사가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릭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파리를 떠올렸습니다. 빗속의 기차역, 오지 않는 여자, 젖어버린 편지. 그 기억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왜 돌아왔어? 남편이 널 지루하게 하나? 독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릭, 제발 들어봐요. 그때 나는 릭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그때도 설명 안 했잖아. 편지 한 장 던지고 사라졌잖아. 이유를 묻지 말라며. 그래서 안 물었어. 지금도 묻지 않을 거야. 일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릭이 빈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왜 왔는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면 무언가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낮 경찰서 르노 대위 사무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벽에는 비시정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3세기 대신 독일군 협조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즐로와 일사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 비자를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르노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슈트라서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검은 군복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슈트라서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라즐로 씨, 당신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지하신문을 발행했군요. 나치 점령 첫 주에 5,000부를 찍어 배포했습니다. 벨그라드에서 집회를 조직했고 파리에서도 저항 활동을 했습니다. 인상적인 경력입니다. 슈트라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카사블랑카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겁니다. 라즐로가 팔짱을 끼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톱 밑에 바늘이 들어갔고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고문도 받았습니다. 탈출할 때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라즐로가 대꾸했습니다. 슈트라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르노가 의자에 기대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충돌이 어떻게 끝날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라즐로 부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랍인들이 당나귀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두 사람은 블루 패럿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릭스 카페의 경쟁업소였습니다. 주인은 시뇨르 페라리, 카사블랑카 암시장을 장악한 거물이었습니다. 블루 패럿은 릭스 카페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저분하고 위험했습니다. 새장 속 앵무새가 울었습니다. 파란 깃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에서는 남자들이 카드를 치고 있었고 누군가 담배를 피우며 라즐로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페라리가 커다란 몸을 의자에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사꾼의 눈이었습니다. 통행증이요? 없소. 요즘 그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페라리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라즐로가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페라리가 시가를 입에서 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빨이 누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있소. 우가트가 독일 급사를 죽이고 통행증을 빼앗았는데 체포됐을 때 통행증이 발견되지 않았소. 경찰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안 나왔소. 제 짐작에 릭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친구 외에는 우가트가 믿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일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릭. 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라즐로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라즐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릭스 카페. 카페 안은 평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룰렛 테이블에서 볼이 돌아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라즐로가 릭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릭이 술잔을 기울이며 라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라즐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블레인 씨, 당신이 통행증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팔아주시오. 이름을 대시오. 그가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릭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안 팔아. 라즐로가 왜냐고, 당신은 원래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릭이 술잔을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부인에게 물어보시오. 라즐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릭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파리에서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라즐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릭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룰렛 테이블 근처에서 젊은 여성이 릭에게 다가왔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브란델 부인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새색시로 22~2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려 했지만 비자가 없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난민이었습니다. 나치가 불가리아를 점령한 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겨우 모은 돈으로 카사블랑카까지 왔지만 여기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르노 대위가 비자를 주겠다고 했어요. 대가를 치르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릭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르노는 젊은 여자들에게 비자를 미끼로 몸을 요구하는 자였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브란델 부인이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의 행복만을 원한다면 나쁜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릭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의 행복만을 원한다면 일사도 그랬을까? 파리에서 떠날 때 그녀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남편을 위해 자신을 버렸을까? 릭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네. 당신이 르노에게 갔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소? 브란델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 마시오. 릭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크루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브란델 부인의 남편이 룰렛 테이블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릭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22에 걸어요. 믿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릭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칩을 22에 올렸습니다. 볼이 돌아갔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울렸습니다. 볼이 22에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환호했습니다. 다시 한번. 릭이 말했습니다. 22에. 볼이 다시 돌았습니다. 22에 멈추었습니다. 칩더미가 쌓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칩을 끌어모았습니다. 브란델 부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비자를 살 돈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릭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남편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바로 미국 비자를 사요. 르노 대위 근처에도 가지 말고요. 릭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냉소적인 표면 아래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싸우던 그 남자, 에티오피아에서 저항군을 도왔던 그 남자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일사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릭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그 남자. 차갑고 냉소적인 표면 아래에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남자. 그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카페에서는 독일 장교들이 맥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프랑스 난민들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사블랑카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5장. 라 마르세예즈. 독일 장교들이 피아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슈트라서 소령이 앞장섰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박자를 맞추자 장교들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독일 군가가 카페를 채웠습니다. 무거운 합창이 가게를 짓누르고 맥주잔이 탁자를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프랑스 난민들의 표정이 굳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파리가 함락된 날이 떠올랐습니다. 노르망디가 점령된 날도. 독일 군하가 샹젤리제를 짓밟던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에펠탑 위에 나치 깃발이 펄럭이던 날. 그 치욕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군가가 그 상처를 파고들었어요. 어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독일군 앞에서 저항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라즐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일사가 그의 팔을 잡으며 여보하고 불렀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라즐로는 고개를 저으며 밴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밴드 리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즐로가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라 마르세예즈를 연주해요. 지금. 그건 프랑스 국가였습니다. 밴드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일군 앞에서 프랑스 국가를 연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았습니다. 슈트라서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르노도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밴드 리더가 릭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릭이었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릭이 바 뒤에 서서 담배를 입에 물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독일 군가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독일군 편을 들면 안전했고 슈트라서와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카페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가를 허락하면 슈트라서가 분노할 것이었습니다. 카페가 폐쇄될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릭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밴드가 악기를 들고 첫 소절을 연주했습니다. 라 마르세예즈. 프랑스 국가의 선율이 카페를 채우며 독일 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두 개의 노래가 공중에서 싸웠습니다. 프랑스 난민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 남자가 먼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따라 불렀습니다. 곧 카페 전체가 합창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주먹을 높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프랑스인이었어요.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늙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가 차렷 자세로 경례하며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노래했습니다. 아이에게 조국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프랑스로 돌아갈 나를 위해. 이본이 일어섰습니다. 릭의 옛 연인이었어요. 버림받은 뒤 독일군 장교에게 매달려 자존심을 버린 여자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독일 장교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본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노래했어요. 자유 프랑스 만세. 그녀의 목소리에 숨겨두었던 자부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조국을 잃었지만 혼은 잃지 않았어요. 독일 장교의 품에 안겨 있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인이었습니다. 합창이 독일 군가를 집어삼키며 독일 장교들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그들이 더 크게 부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함성이 천장을 뚫을 듯 울렸습니다. 슈트라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치자 유리잔이 쓰러지며 샴페인이 쏟아졌습니다. 일사가 라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밴드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고통, 도망자로서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눈빛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일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왜 수천 명의 희망인지를. 라즐로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릭을 사랑했지만 라즐로가 왜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슈트라서가 르노에게 다가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이 클럽을 폐쇄하시오. 이건 명령이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르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프랑스 경찰이었지만 비시정부 소속이자 독일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독일 소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호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자 노래가 멈추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르노가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클럽은 폐쇄됩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불법 도박이지요. 여기서 도박이 벌어지다니 충격이네요. 르노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때 크루피에가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당첨금입니다, 대위님. 오늘 저녁 운이 좋으셨군요. 르노가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으며 영업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즉시 퇴장하시오. 릭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위선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카사블랑카였습니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자가 탁자 위로 올려지고
밴드가 악기를 챙기고 종업원들이 잔을 정리했습니다. 카페가 텅 비었습니다. 릭이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 카운터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희미한 불빛 아래 피어올랐습니다. 카페가 폐쇄되었고 슈트라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릭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샘이 피아노 뚜껑을 닫고 릭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스, 괜찮으세요? 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 샘. 샘이 망설이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릭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만 붉게 타올랐습니다. 라즐로와 일사가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라즐로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릭의 클럽이 문을 닫았습니다. 슈트라서가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었습니다. 통행증을 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사가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일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 릭과의 사랑,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라즐로가 그녀에게 다가가 양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사,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비밀이 있든 난 널 사랑해. 그거 알지? 그의 눈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릭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파리에서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카페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릭이 아내를 향해 던지는 시선을, 아내가 그 시선을 외면하는 모습을.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게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즐로가 외투를 걸치며 지하 저항 조직 모임에 가야 한다고, 늦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일사가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릭에게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6장. 차라리 쏴. 릭의 아파트.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방을 비쳤습니다. 창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즐로가 지하 조직 모임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거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그를 잡았습니다. 슈트라서의 명령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릭이 돌아보며 권총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일사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붉었습니다. 일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방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통행증을 줘요. 일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라즐로의 목숨이 달렸어요. 그가 체포됐어요. 통행증이 없으면 수용소로 끌려갈 거예요.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릭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일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릭, 제발. 그 사람은 수천 명의 생명보다 중요해요.
그의 일이 계속되어야 해요. 유럽 전체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희망을 얻어요. 릭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날 버린 거야? 수천 명의 생명 때문에? 파리에서 그렇게 쉽게 떠난 것도 그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났습니다. 1년 동안 삼켜왔던 쓴맛이었습니다. 일사의 눈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을 열어 손을 넣더니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은빛 총신이 스탠드 불빛에 반짝이며 릭을 향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릭이 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조롱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2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도전적으로 총구를 자기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 바로 위였습니다. 쓰아. 차라리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의 말투가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버림받은 후 1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술과 도박과 냉소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사가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방이었습니다. 일사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방아쇠에 올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당길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쏠 수 없었어요. 사랑했던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는 남자를. 총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일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붙이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쏠 수 없어요. 일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릭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붉은 눈가, 파르르 떠는 입술.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가늘었습니다. 파리에서. 그때는 남편 라즐로가 죽은 줄 알았어요. 릭의 눈이 움직이며 담배를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일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용소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지들이 전해줬어요. 시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하다고 했어요. 게슈타포가 공개 처형했다고. 다른 저항군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일사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남편을 위해 함께 싸웠던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프라하에서 지하신문을 만들던 날들, 게슈타포를 피해 도망 다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가 믿는 것을 믿었어요. 같이 싸웠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했어요. 일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리로 왔어요. 슬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릭이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릭. 진심으로. 파리에서의 그 시간들, 연기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센 강변에서 손잡고 걷던 날들. 몽마르트르 카페에서 춤추던 밤들. 당신 눈동자에 건배라고 말하던 순간들. 전부 진심이었어요. 일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센 강변의 드라이브, 샴페인과 왈츠, 당신 눈동자의 건배.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습니다. 죽은 남편을 잊게 해준 날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믿게 해준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하루 전에 일사의 말이 끊겼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가장 힘든 부분을 꺼내려 했습니다. 라즐로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항조직 연락책이 새벽에 문을 두드렸어요. 비에 젖은 남자가 다급하게 전했어요. 수용소를 탈출한 라즐로가 살아있다고. 열병에 걸려 저만 찾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 없이는 못 버틴다고. 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설명도 못하고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저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럼 라즐로는 저 없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병든 남편이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일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었어요. 둘 다 사랑했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당신 생각을 했어요. 빗속 기차역에서 혼자 서 있을 당신을, 편지를 읽고 무너질 당신을, 저를 원망할 당신을. 그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릭이 조심스레 소파 옆으로 다가가 일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일사가 눈을 떴습니다. 릭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상처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해의 벽이 무너지며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릭이 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던 남자. 에티오피아에서 약자를 도왔던 남자. 사랑할 줄 알고 상처받을 줄 알고 그래서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남자. 릭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사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릭의 상처가 녹아내렸어요. 말없는 포옹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밖에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리스본행 야간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향해 떠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카사블랑카에 갇혀 있었어요. 일사가 릭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릭 블레인이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우린 파리를 되찾았어. 어젯밤에 릭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묻어나고 냉소가 사라졌습니다. 일사가 알던 파리의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일사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줘요.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요. 라즐로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으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찢기는 고통이 보였습니다. 라즐로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함께 싸워왔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릭은 그녀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잊게 해준 사람.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유일한 사람. 릭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라즐로가 필요했습니다.
온 유럽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나치에 맞서 싸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라즐로에게 일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 없이 라즐로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라 마르세예즈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일사, 내가 생각해 볼게. 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라즐로와 함께.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희망보다 자신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싸우던 그 시절의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이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둘 다 알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창밖에서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은빛빛이 방 안으로 고요하게 쏟아졌습니다. 일사가 릭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릭이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카사블랑카의 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다시 예전의 파리에 있었습니다. 전쟁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려운 선택도 없는 파리에 샹젤리제 거리를 오픈카로 달리던 그때에 당신 눈동자의 건배라고 말하던 그 순간들에 7장 우린 항상 파리를 간직할 거야. 영업 정지된 카페에 릭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바 위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룰렛 테이블에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북적이던 공간이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릭이 테이블 위 체스판 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검은 퀸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백의 킹을 쳐다보았습니다. 체스는 계산의 게임이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릭은 지금 그런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르노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릭 맞은편에 비스듬히 앉아 모자를 벗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 대신 심각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라즐로가 지하 조직 모임에서 체포됐어. 지금 유치장에 있지. 르노가 말했습니다. 릭이 체스말을 움직이며 대꾸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를 풀어줘. 대신 내가 더 큰 물고기를 잡게 해줄게. 르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릭을 관찰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릭이 체스판에서 눈을 들어 르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통행증을 갖고 있어. 라즐로에게 줄 거야. 내가 그를 풀어주면 통행증을 받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해줄게. 슈트라서가 좋아할 거야. 르노의 눈이 빛났습니다. 독일군에게 점수를 딸 기회였습니다. 저항운동의 영웅 라즐로를 직접 체포한다면 슈트라서가 감격할 것이고 비시 정부에서의 입지도 탄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넌? 릭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스판에 검은 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말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르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릭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경찰서장 사무실. 책상 램프가 날카로운 불빛을 던졌습니다. 서류 더미가 책상 한쪽에 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시정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릭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라즐로를 풀어주면 통행증 소지 혐의로 카페에서 현행범 체포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 제1의 체포가 될 거야. 릭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르노가 코담배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슈트라서의 환심을 살 기회였습니다. 적어도 르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릭이 무슨 속셈인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뒤 릭스 카페. 석방된 라즐로가 릭 앞에 섰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양복에 구김이 있었고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유치장 정도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릭이 금고 앞으로 가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가트가 독일 급사를 죽이고 빼앗았던 통행증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수 있어요. 릭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라즐로가 봉투를 받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릭이 통행증을 넘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는 아무 가격에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소, 블레인 씨. 언젠가 갚겠소. 라즐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르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라즐로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통행증 불법 소지 혐의로. 르노가 손짓했습니다. 경찰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릭이 재킷 안에서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총구가 르노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게. 르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르노. 계획이 좀 바뀌었어. 릭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르노가 손을 들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릭 미쳤어? 릭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 지금. 카사블랑카 공항 활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활주로 등불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키드 일렉트라. 리스본행 야간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저음으로 웅웅거렸습니다. 릭 14 라즐로, 르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개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릭이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일사가 그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릭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떠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는 거죠? 일사가 물었습니다. 릭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대답 대신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풀어냈습니다. 일사의 얼굴에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릭이 차분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넌 라즐로와 함께 가야 해. 일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릭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릭이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내가 그의 일부야.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지. 내가 없으면 그는 무너져. 일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릭, 난 당신과 있고 싶어요. 릭의 눈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파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나치에 맞서는 저항. 유럽 전역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라즐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릭이 말했습니다.
일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릭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아닐지 몰라. 내일도 아닐지 몰라. 하지만 곧, 그리고 평생. 일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릭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푸른 눈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처음 보았던 그 눈. 깊고 슬픈 빛이 감도는 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린 항상 파리를 간직할 거야. 릭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카사블랑카에 오면서 되찾았지. 어젯밤에 일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릭이 엄지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사, 세 사람의 문제 따위는 이 미친 세상에서 콩알만큼의 가치도 없어. 릭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멀리 비행기를 향했습니다. 라즐로가 하는 일, 수천 명의 생명, 자유를 위한 싸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가 일사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천천히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키스였습니다. 일사의 눈물이 그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짜고 따뜻했습니다. 릭이 눈을 감았습니다. 파리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센 강변의 드라이브, 몽마르트르 카페에서의 왈츠, 당신 눈동자의 건배, 그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키스 안에 담겼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일사가 릭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릭 블레인이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사가 돌아섰습니다.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이 작아졌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릭이 손을 들었습니다. 작별이었습니다. 일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라즐로가 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블레인 씨,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소. 라즐로가 말했습니다. 그는 릭과 아내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리에서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카페에서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릭이 대꾸했습니다. 그의 눈이 라즐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사가 어젯밤 내 아파트에 왔소. 통행증을 얻으려고 사랑을 가장한 것뿐이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즐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레인 씨. 릭이 라즐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악수했습니다. 말보다 많은 것이 그 악수에 담겼습니다. 라즐로가 돌아서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일사가 트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릭이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차에서 슈트라서가 뛰어내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라즐로가 공항에 있다고 알린 것이었습니다. 슈트라서가 관제탑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비행기를 멈춰. 이륙 금지야. 릭이 권총을 빼들어 슈트라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총구가 독일 장교를 향했습니다. 전화기에서 물러나시오. 릭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슈트라서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릭을 훑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릭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슈트라서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권총을 뽑으려 했습니다. 릭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안개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슈트라서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릎을 꿇더니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검은 군복이 젖은 활주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경찰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르노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아직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쏘지 않은 채로.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르노가 슈트라서의 시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릭을 체포하면 독일군에게 점수를 딸 수 있었습니다. 비시 정부에서의 입지도 더 탄탄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릭을 쳐다보았습니다. 릭은 아직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총구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슈트라서 소령이 총에 맞았네. 르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경찰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용의자들을 잡아. 경찰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러갔습니다. 르노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수석에서 비시 생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시, 나치에 협력하는 프랑스 정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병을 활주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자신이 어느 편인지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커지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속도가 붙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고 기체가 안개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일사와 라즐로가 자유를 향해 떠났습니다. 릭이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영원히. 8장. 우정의 시작.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릭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일사가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남아있을까? 릭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활주로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슈트라서의 시체 위로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검은 군복이 젖은 콘크리트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남자가 이제는 한 줌의 침묵이 되어 있었습니다. 릭과 르노가 나란히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젖은 콘크리트 위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총성의 메아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릭의 손에서 권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사람을 쐈습니다. 독일군 장교를.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르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릭,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슈트라서를 쐈잖아. 독일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릭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불이 안개 속에서 잠깐 타올랐다 꺼졌습니다. 담배 연기가 안개와 섞였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야겠지. 카사블랑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카페도 도박장도 밤마다 술을 마시던 일상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숨어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냉소로 버티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르노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브라자빌에 자유 프랑스군 수비대가 있어. 거기 가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나도 같이 가야겠어. 릭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르노는 비시 정부의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독일군에게 협조하며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난민들을 이용하고 슈트라서에게 비위를 맞추며 지냈습니다. 그런 남자가 자유 프랑스군이라니. 너, 비시 정부 경찰서장이? 르노가 조금 전 쓰레기통에 던진 비시 생수병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비시를 버린다는 것, 독일에 협조하던 삶을 버린다는 것, 그건 이제 옛날 얘기야. 두 사람이 활주로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멀리서 라 마르세예즈 선율이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카페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노래. 프랑스인들이 눈물 흘리며 부르던 그 노래. 라즐로가 밴드를 이끌고 독일 군가에 맞섰던 그 순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밴드가 연주한 것인지 아니면 릭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릭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르노, 이건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인 것 같군. 르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런 것 같군, 릭.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로는 슈트라서의 시체가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자빌에서 또 다른 어딘가에서 나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곁에서 릭은 더 이상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사를 보내면서 무언가를 되찾았습니다. 한때 믿었던 것들, 정의, 자유,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들. 스페인에서 총을 들었던 그때의 자신이 돌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저항군을 도왔던 그때의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도 목을 내밀지 않겠다던 그 맹세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안개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활주로 등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며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사블랑카의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황혼 추억 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